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 토픽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에피소드를 작성하다 보니 생각이 자연스럽게 무슨 마인드 맵처럼 여러 가지로 뻗치더니 또 다른 주제 하나가 탄생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뭐 갑자기 만든 주제라기보다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주제입니다. 특히 저는 사람의 행동, 그에 따른 심리, 말투 등등 그런 것들을 항상 혼자 분석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때마다 그 사람들의 특정 말투, 행동, 뭐 행동이라면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상공간,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observation,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혼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심리도 혼자 이렇게 유추해보고 우리가 꼭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말투를 쓰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궁금할 때가 있죠. 당연히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분석하고 이 사람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결이 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곤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사람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좀 더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가까워지는 거고 이 사람 좀 아니다.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그리고 끝나는 거고 인연이. 인간 모두는 관찰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있어서. 어쨌든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여러 리스트들을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이거는 꾸준히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보면서 추려온 부분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이제 이성편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떨어진 행동 유형, 이성. 우리가 이성들을 볼 때, 이건 좀 정떨어지게 한다. 이건 진짜 완전 짜게 쉽게 한다. 등등 그런 행동, 이성편, 연애편 이렇게 좀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묶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의 행동, 특히 그 중에서 정떨어지는 행동들, 플러스 일상에서 특히 사람의 말투, 대화 방식, 거기서 또 정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파트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물론 저의 경험이나 저의 관찰에서 온 부분이라 일부는 좀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한 번쯤은 봤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겪어보셨을 만한 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오늘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최대한 긍정적인 얘기, 밝은 주제, 좋은 주제만 하고 싶은데 또 가끔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자주는 안 합니다. 자주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좀 희귀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에피소드를 할 때 약간의 이제 멈칫하는 부분 두려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 비판. 비판이 따라오기 쉬운 주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판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주제이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지만 근거 없는 비판은 좀 그렇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파트, SNS. SNS에서 정 뚝 떨어지게 하는 행동 유형들 적으면서 느낀 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았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자식 사진 올리기. 자기 자식, 애기들 사진. 부모들이 자식 사진 올리는 것, 이렇게 SNS라는 완전 오픈된 공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내비치자면 저는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저는 절대 제 자식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생각이 없어요. 절대. 물론 자식이 충분히 커서 자기 의사를 내비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또 제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이런 SNS를 보여주지 않아도 본인이 어디서 이렇게 알아와서 혹은 뭐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문화에서 알아와가지고 본인이 시작하고 싶다. 내 사진 올리고 싶다. 그런 의사를 먼저 내비치지 않는 이상 그런 어린 시절들, 어렸을 때의 사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프라이버시 면에서. 제가 제 얼굴을 올리는 것도 저는 꽤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물론 이미 시작을 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첫 인스타 계정을 만들 때 친구의 소개, 친구의 약간 푸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아마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저는 SNS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몇몇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제 사진을 올린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고 좀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시작을 하면 좋아요나 팔로워 수에 신경을 쓸 게 뻔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친구의 권유로 뭐 이제는 돌릴 수 없죠. 되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아직 젊은데 올리고 싶은 사진 있으면 올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범위가 오직 제 자신에게만 국한됩니다. 가족 사진을 올린다든지 연인 사진, 뭐 나중에 뭐 배우자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럴 일은 지금으로선 없어요. 특히 뭐 가족 사진 그런 건 너무 퍼스널한 거기 때문에 절대 올릴 생각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다 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웨딩 사진 올릴지 안 올릴지. 만약에 올린다면 제가 나온 부분만 혹은 저의 단독샷만 이렇게 따로 잘라서 올리지 않을까. 그런 건 저도 이제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념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배우자와 같이 찍은 사진, 배우자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모르죠. 또 제 미래 배우자가 선수 쳐서 먼저 다 올려버릴지. 농담이고요. 보통 다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성향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죠. 제 배우자는 관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디에 퍼져나가고 그럴지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근데 거기에 내 자식 사진을 올린다. 그냥 뭐 일상을 공유하고 나의 행복한 뭐 육아생활, 결혼생활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만 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으니까. 일단 그 아이는 본인의 선택지도 없이 본인이 선택할 어떤 그런 여지도 없이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커서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건 신중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90년대생이라서 다행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모든 어린 시절이 오직 내 기억으로만, 내 앨범 속으로만 저장되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이건 오직 나만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되새길 수 있고 그런 성장 과정 어린 시절을 굳이 남들이 보는 공간에 올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간직하면 되지 않나요? 자식의 뭐 성장 과정, 행복한 순간 모든 것들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내 앨범에 저장해 두던가 아니면 사진으로 인화로 해서 나중에 포토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저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지우고 올리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가족, 나의 자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하시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저라면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경악을 하게 하는 몇몇 포스팅을 예로 들자면 뭐 자식이 아플 때 혹은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서 뭐 링겔을 맞는다. 그런 링겔 사진 찍어 올리고 뭐 응급실 가서 있는 사진 찍어 올린 다음에 구구절절 캡션 달고 그런 순간까지 공유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사고방식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픈데 사진 찍을 생각이 드나요? 만약에 자식이 아프다. 그럼 내 마음이 아플 텐데 내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고 그럴 텐데 그걸 꼭 공유해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제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가요.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은 자기 눈에 제일 예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 자식을 가장 예뻐할 사람은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부모 혹은 뭐 그의 가족 거기까지지 타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자식 얘기를 했으니까 가족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공유해버린다. 가족 사진을 올려버린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가족 구성원이 허락한 경우에 동의한 경우에 올려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올려도 돼. 야, 내 사진 좀 올려줘 좀. 이런 경우 제외. 내가 무단으로 올리는 거.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조부모님. 어쩌다 한번 뵈러 가서 뭐 식사하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찍어 올린 다음에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뭐 그 사람은 그 포스팅을 볼 일이 없다. 발견할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본인이 무심코 찍어서 올리는 거. 그래서 본인 스토리 하나에 피드 하나에 채우는 거. 올리고 싶으면 물어봐야죠. 뭐 당사자한테. 할머니 저 이거 올려도 돼요?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잘 설명드리고 어떤 곳에 올리는 건지. 그거 아니면 올리지 말고 그냥 본인이 찍어서 갤러리에 간직하면 되고. 또 더 나아가 어떤 가족 구성원이 이제 아파요. 병상에 계십니다. 병문안에 갔어요. 아프시면 이제 좀 쇠약해지셨겠죠. 겉모습도 예전과 다르실 거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컨텐츠화하는 그런 행동.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마치 뭐 내가 시인이라도 된 마냥 있는 감성 없는 감성 다 끌어와서 마음 쓰는 척. 가슴이 아프다.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이란 뭘까? 정말 그런 셜로우한 깊이도 없는 감성에 찌든 글자 몇 자 적어서 올리는 거. 겉으로는 나는 가족 이만큼 생각한다. 난 이만큼 마음을 쓴다. 난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코스프레하고 싶어서 올리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performative. 진짜 가식적이라는 거죠. 특히 아픈 사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무단으로 마음대로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친하다고 해도 본인의 아픈 모습을 누가 공개하고 싶겠어요. 더 나아가 내 아픈 모습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려진다. 영원히 박제되는 거거든요.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컨텐츠화 한다는 게 약간 그걸 좀 이용하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 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봐요. 평소 있을 때는 관심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다가 아프다고 하니 쪼르르 달려가서 뭐 여태껏 챙겨왔던 척, 가까웠던 척, 마음 쓰는 척.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냥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남들이 보는 모든 공간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뭐 특히 가족까지 가까운 사람을 내가 진짜 마음이 쓰여서 들여다보고 혹은 돌보고 케어하고 그런 모든 과정의 진심이라면 그거를 기록을 남길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주어진 현실에 임해서 살아가기 바쁘지 그걸 올릴 생각은 절대 못하거든요. 결국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떤 기록이 동원된다. 사진이 동원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진실성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그 상황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아픈 것도 아프면 우리가 그럴 생각을 하나요? 아픈데 SNS 들어가서 글자 적을 생각을 하나요? 사진 찍을 생각을 하나요? 뭐 주변 사람이 아프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가깝다면 내 마음이 먼저 쓰이지 그거를 컨텐츠화할 생각은 못 하거든요. SNS를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두고 다 싸잡아서 관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건 내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어요. 어떤 사진을 올리건 말건 어떤 글을 쓰건 말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를.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뭐 나의 캐주얼한 일상 아니면 뭐 정말 특별한 순간. 정말 특별한 순간 뭐 여행같이. 그런 거는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정말 행복한 순간, 특별한 순간에 올리는 것과 허구한 날,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서 올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유형은 이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계실지. 은근히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뜨문뜨문 보이는 이제 포스팅. 유형 중 하나가 효자 코스프레. 뭐 돈다발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모습, 서프라이즈 하는 모습. 물론 좋습니다. 어버이날을 챙긴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또 컨텐츠화 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죠. 꼭 그거 굳이 찍어서 안 올려도 내가 부모님한테 마음 쓴다. 이런 거 굳이 꼭 기록으로 안 남겨도 그 순간에 충실하면 돼요. 돈다발을 드리고 돈 박스를 드리건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끝내면 딱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인증을 해서 내 계정에 올린다. 물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효녀라고 말 안 하겠죠. 효자라고 말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 다 의도 알잖아요. 그런 포스팅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 사람이. 진짜는 인증하려 하지 않는다. 진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제 모토예요. 진짜는 오히려 조용하다는 거. 그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꼭 인증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는 거. 좀 그래요. 그 다음 카톡 혹은 메신저 캡처 유형. 그런 상황 본 적 있나요? 친구 혹은 뭐 가족과 나눈 메신저 내용 일부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올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화 상황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은근히 자기 자랑입니다. 저는 이 심리가 그거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자신을 높이기 뭐하니까 일상 대화에서 남이 한 말을 가져와서 남이 던진 말을 잘라서 올린 다음 은근슬쩍 이제 자기 자신을 올려치기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저는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뭐 겉으로는 캐주얼하게 웃긴 대화 공유, 일상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 심리는 자기 PR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말이 곧 내 가치야 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이런 방식을 왜 쓰냐. 자기 과시욕구는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대놓고 자랑하며 욕먹는다는 걸 알아서 제 3자의 입을 벌려서 안전하게 올려치기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다 눈치챕니다. 아, 이거 자랑이네. 자기 입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꽤 잘 나가. 봐, 나 이렇게 인싸야. 나 이렇게 인기 많아.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한 말, 남이 나를 평가한 것처럼 보이는 문장을 카톡 캡처로 잘라서 올리는 거죠. 여기에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는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불안해서 나오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증거를 들고 올 필요가 없거든요. 앞서 던진 말처럼 진짜는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회수, 반응, 일십 이런 거에 굉장히 크게 동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보면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유형은 일기충. 아예 네이밍을 해버렸습니다. SNS 일기충. 구구절절 서사형들. 그냥 뭐 일장 한 컷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아예 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 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글로.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에 장황하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 하나의 순간, 사건이 아니라 이 과정을 겪은 나인 거예요. 뭔가 저는 이 심리가 정서적 증인 욕구, 누군가는 이 순간에 나를 봐줘야 돼 라는 그런 욕구, 단순 기록 욕구가 아니라 단순 기록 욕구라면 그냥 자기 일기장에 쓰는 걸로 끝내면 되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전 생각이 깊고 많고 때로는 오버띵킹 하기도 하고 저도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둘 중 하나입니다. 일기장에 기록해요. 그런 생각, 감정이 많이 몰려오는 날,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뭐 벅찬 감정이 들을 때, 그때는 그냥 저는 일기장에 끄적여요. 혹은 그냥 생각해서 끝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한 번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유형들의 문제점은 뭐냐? 주변 사람들이 피로해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자꾸 이런 거 올리면 피로해져요. 피곤해. 읽는 사람에게도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서사를 담아서 본인의 감정을 다 끌어와서 구구절절 글을 써서 올리는 게 본인 딴에는 자기 성찰력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는 외부 확인 의존도가 높은 타입이에요. 일단 우리가 스토리 올리는 그 행동 자체를 보세요. 스토리를 올리면 누가 봤는지 뜨죠. 누가 봤는지 뜨고 몇 명이 봤는지 뜹니다. 스토리를 올리는 사람 중에서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게 돼요. 대형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뭐 셀러브리티나 모를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체크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 생각해요. 신경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가끔 좀 부끄러워서 그냥 올리고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포스팅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스팅 한번 하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어떤 사진을 어떤 테마로 해서 포스팅을 할 건지 그렇게 큐레이팅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좀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사진은 더 할까? 아니면 이 사진 뺄까? 이 사진은 좀 보정이 괜찮나? 밝기가 괜찮나?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저는. 그래서 제가 포스팅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포스팅하려면 시간을 꽤 많이 쏟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순간이 정말 특별한 순간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상 사진이다. 내가 요즘 너무 안 올렸는데? 이런 느낌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사진은 그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상 포스팅을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일기충형 또 여기서 파생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물 서사형, 배려 서사형. 남편이 이거 사줬다, 남친이 여기 데려갔다. 결과는 하나예요. 이 선물을 받았다. 뭐 차를 받았다. 가방을 받았다. 또 선물을 받았다. 혹은 뭐 해줬다. 결과는 하나인데 그 스토리는 장편 소설급입니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깜짝 놀래키고 감동받고 교훈을 얻고 그 모든 서사를 다 담아요, 글로. 숨은 메시지는 그거죠. 부러워해도 돼. 우리 관계 솔리드해. 괜찮아. 나 사랑받고 있어. 진짜 안정적인 관계라면 안정적인 관계일수록 이런 거 굳이 설명 안 합니다. 만약에 진짜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사를 다 적어내진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진 하나로 모든 게 표현되게끔 하나 딱 올리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요? 또 여기서부터 추가되는 유형들이 있죠. 이거 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유형들이. 뭐 빠르게 훑자면 고생 서사형.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열일한다. 뭐 인간관계 스트레스, 야근, 뭐 정신적으로 버티는 것 등등. 겉으로는 투정 같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버티는 나 대단하지.
이걸 감당하는 나 대단하지. 이런 심리가 숨어있는 형태도 있고, 정보 위장 자랑형. 이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혹시 도움될까봐 올려요. 이건 공유 차원인데요. 라고 운을 떼면서 내용은 뭐 자기 어디 합격, 스토리, 연봉, 라이프 스타일, 해외 등 정보는 핑계고 핵심은 포지셔닝인 거죠. 또 감정 과잉형. 그냥 별거 아닌 일상 사진에 감성 문장, 철학 문구, 명언 등 꼭 덧붙여서 올려요. 저는 좀 감정을 안으로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제 마음속 안에서, 제 머릿속 안에서 소화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간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저랑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일거수일투족, 구구절절 다 공유하려고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도 많아질 테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나만의 공간인데 내가 올리는 공간인데 난 너한테 뭐 보라 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혼자 간직해야죠. 보라 한 적은 없어도 우연치 않게 원치 않아도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SNS를 나만의 공간이라고 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비공개 계정이면 괜찮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공개 계정보다 비공개 계정이 그런 성질을 더 띠고 있긴 하지만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은 있지만 뭐 팔로워가 뭐 10명 내외, 20명 내외가 아니라 뭐 100단이면 그때부터는 뭐 계정 형태만 비공개지 공개 계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외부 팔로워를 수락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정말 내가 나만의 공간이라 생각한다면 SNS가 아니라 본인 일기장에 써야 된다. 본인 갤러리에 간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말투. 우리 일상,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정 떨어지는 말투 유형, 비호감을 사는 말투 유형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말 중간에 끊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은근히 기분 나빠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어느 업체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 3군데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중 2군데에 응대 방식이 아주 틀렸더라고요. 썰을 간단하게 풀자면 첫 번째 A 업체라고 할게요. A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일단 전화부터 늦게 받더라고요. 느낌이 왔죠. 전화를 늦게 받는다. 이거는 대부분 받기 싫거나 귀찮거나 받을 생각이 없거나 참고로 어떤 뭐 공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뭐 상담사가 여러 명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설 업체였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아요. 아, 불길하다. 이랬죠, 속으로. 그러다가 받았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거기 어디죠? 뭐뭐 관련해서 하루 비용이 궁금해서 전화드리면 60만 원이요. 딱 이렇게 잘라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 말을 확 끊어먹고 답변을 하는 거에 1차로 얹어놨고요. 한 번은 참았죠. 그 다음 질문했어요. 아, 그럼 그거 혹시 17일 토요일에 예약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약 다 찼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 돼요. 예약 찼어요. 안 돼요. 다시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제가 전화 끊고 나서 참으리는 몇 번이나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평생 일도 그런 식으로 해왔을 거고 아마 그게 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응대를 하겠죠.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2번째 답변에 기분 나빠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뭐 세상은 다 뿌리 많고 거두니까 참아야죠. 제가. 그쵸? 참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말 중간에 잘라먹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청취를 하는데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를 하는데 인터뷰 에피소드 혹은 이제 코호스트, 공동 호스트가 있는 팟캐스트는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듣습니다. 왜냐면 공부 차원에서 제가 영어 팟캐스트만 듣는데 이게 솔로 에피소드, 솔로 팟캐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표현과 또 인터뷰,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말하고 대화하는 그런 에피소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일상이 모든 게 다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리액션 해야 되고 그 리액션 하는 것부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질문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뷰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듣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듣는데 좀 거슬리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가끔. 코호스트끼리 따로 놉니다. 한 명이 게스트한테 질문하는데 그 중간에 말 딱 잘라먹고 본인이 리액션하거나 본인이 그 질문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그 게스트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못 참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 맞다 그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중간에 항상 끼어들어요. 그런 코호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방해가 됩니다. 들을 때. 거슬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알고 댓글창을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코멘트를. 저 사람 말 잘라먹는 거 되게 거슬린다. 등등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무의식 중에 대화하다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말하고 싶잖아요. 빨리 말하고 싶죠. 까먹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끼어들게 되고 그러는데 저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언급한 그 썰처럼 그런 식으로 응대하는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밖에 또 이제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들, 전화 응대할 때 전화 받는 사람들 중에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한숨을 내셔요. 아주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숨 내쉬는 게 느껴져요.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한 박자 쉬고 대답을 하는데 그 한 박자에 한숨을 쉽니다. 그럼 그쪽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임 전가나 한숨으로 말문을 열거나 귀찮아하고 응대하기 싫어지는 게 단번에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투들. 물론 저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곳에 문의할 때도 최대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딱 질문하고 답만 듣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뭐 그 사람들도 일하는 건데 당연히 일하기 싫고 귀찮고 하겠죠. 하지만 그 기분을 내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고 일하는 것과 꼭 다른 사람이 느끼라는 듯이 자기 기분을 표출하면서 일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끔 일말의 직업 정신 하나 없이 일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면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한없이 친절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거. 물론 저도 일할 때 뭐 항상 일하고 싶을까요, 저라고? 하기 싫은 날도 있고 모든 게 다 귀찮게 느껴지고 나한테 왜 물어보나 그만 좀 전화했으면 좋겠고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다른 사람들 느끼라고 타인에게 그 감정을 표출해내는 건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관찰한 유형 중에 하나가 뭐 앞서 언급한 유형들과 좀 비슷한데 다그치는 말투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야 좀 조용히 해봐. 좀 조용히 해.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의 존재를 한 번에 확 끊어버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인 거. 완전 명령형이에요. 본인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유형.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죠, 솔직히. 그렇게 한 번에 딱 잘라서 얘기해버리면, 다그쳐버리면, 무시당하는 느낌, 내가 뭔가 방해물인가 하는 그런 느낌, 좀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무한해지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말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안 하려는, 또 가장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드는 거. 특히 여러 사람도 있는 곳에서. 꼭 여러 사람도 없어도 그냥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드는 거. 되게 뻘쭘하게 만드는 거. 진짜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말투들이 왜 비호감이냐면 사람은 요청을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런 말투들은 전혀 감정이란 거 고려하지 않으니까 야, 내가 급하니까 네가 사라져. 이런 뉘앙스예요. 아마 이렇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걸 겁니다. 그냥 가볍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투인데 듣는 사람은 좀 언짢아요. 그래서 모든 말투에는 여러 버전이 있어요. 같은 의미, 다른 말투. 분명히 호감을 살 수 있는 다른 말,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야,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말 안 해도 야, 나 잠깐 통화 중이라. 잠깐만. 이러면서 좀 이렇게 살짝 목소리에 낮춰달라.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좀 지금 중요한 전화라 잠깐만 1분만 좀만 쉿 해달라는 그런 뭐 핸드 제스처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누가 못 알아듣나요? 그런 뉘앙스가 살짝이라도 있으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보통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 심리가 그거죠. 위계 감각이 강한 타입. 관계를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상황보다는 먼저 사람을 조정하려는 성향. 뭐 특별한 악의는 없는데 버릇도 없는 거죠. 대체 이런 사람은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지가 않아요. 최대한 거리 두기. 그 사람과는 대화 안 해요. 굳이 내 얘기 안 합니다. 내 얘기 안 하면 돼요. 내 얘기 안 하면 대화가 그렇게 길게 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네. 이렇게 대답만, 긍정만 해요. 부정하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그래, 맞아, 네가 맞다. 그냥 그렇게 선을 긋는 거죠.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형을 하나 둘 정리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뭐 오늘 내용이 다소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일종의 그런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저는 팟캐스트에서 말할 때 이렇게 100% 확신형으로, 확정형으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또 내가 나중에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선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100% 확정형으로 말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언급한 부분만큼은 저의 성향이기도 하면서 제가 추구해 나갈 방향이라 제가 내뱉은 말에 무게를 느끼고 그 말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클로징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컷 다 뱉어놓고. 어쨌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공유해주고 싶은 유형, 나는 이런 유형도 봤다. 그럼 본인만의 특별한 뭐 썰 일화가 있으시면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리뷰에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쇼츠나 릴스로 팟캐스트 일부 클립을 잘라서 올리니까 쇼폼 컨텐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